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눈길을 뚫고 오셨나요? 지금도 혹시 눈이 오나요? 지금 괜찮습니까? 저희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감정평가론이죠. 지난주에 좀 잡다한 내용들을 많이 했죠. 잡다한 내용들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바로 감정평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감정평가론이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가장 낯선 단원이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104쪽에 최유효 이용 이런 단어 정도 뜻은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유효 이용이란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데 이거 복합 개념에 따라 법경기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죠. 합법적이라야 되고 기술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최고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일단 105쪽에서는 토지 이용이 집약도 개념은 알아두시라 그랬죠. 집약도는 노잣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 자본의 사용량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겁니다. 토지분의 노동 사용량. 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은 집약적 이용, 낮은 이용은 조방적 이용이라고 했고요. 다음 106쪽에 도시 스프롤 현상,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거는 도시 계획이 부족하거나 또는 부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도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통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그리고 직주 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부동산 관리하면은, 자, 여기서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요 세 주제에 대해서 주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교재에 있는 거는 지금 부동산 관리의 종류에서 이게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와 관련되는 거요. 그리고 관리 방식 하면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라는 거 따로 말씀을 드렸죠. 자부시에서. 자산관리가 영역이 가장 넓고, 그다음에 부동산관리가 영역이 좀 좁고, 시설관리가 영역이 조금 더 좁은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론으로 넘어가시면은 112쪽이죠. 이 용어 정리해야 되는 게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은 113쪽에, 113쪽이 아니고 115쪽이죠. 115쪽에, 114쪽, 115쪽이 걸쳐서군요. 114쪽에 그 민간 개발 방식, 요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요거 그때 말씀은 드리지 않았죠. 요거 나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117쪽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117쪽이 밑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18쪽에 가시면은 입지계수, LQ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LQ 개념을 꼭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119쪽에 마케팅에서 이거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주로 잘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0쪽에 마케팅 전략의 3차원에서 세 가지 전략이 있죠. 요 세 가지 전략을 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를 하고요. 감정평가, 요거는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인데 맨 뒤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제도 있죠. 공시 지가제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6문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포함이 되면은 7문제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출제할 당시에는 6문제 내외 요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요게 출제되면은 7문제가 출제됐고요. 요게 출제가 안 되면은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출제된 적이 10년에 한 7번 정도 출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만 3문제 나왔어요. 예, 그 제도에서만. 그 좀 이상한 해였죠, 올해는. 거기에서만 3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는 4문제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4문제.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좀 예외적인 해였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출제된 것을 어떤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예외적으로 출제된 것인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고급 정도보다는 조금은 덜 출제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근데 이제 그거 중요하다고 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너무 깊은 내용은 또 우리 수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 선에서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깊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더 깊게 출제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되면 또 손에 장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선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수히 감정평가론에 관련되는 내용, 순수히 감정평가론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시제도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면, 그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 보시면은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요거는 1장, 2장, 3장, 5장을 넘기시면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3문제에서 4문제요. 감정평가 3방식. 여기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 기초이론은 다시 4개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4개 주제가,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커다란 가지예요, 커다란 가지. 커다란 이제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죠.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잔가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감정평가 분류라는 주제가 있고요. 감정평가 분류.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개념이 있어요. 가격과 가치를 구별. 그리고 가격제 원칙. 가격제 원칙. 요것을 이제 해야 돼요. 제자가 이제 모두 제자요. 가격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원래는 여기서 이제 2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2문제가 출제되면 여기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어 왔고요. 여기서 3문제 출제되면은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년간, 올해하고 작년하고 최근 2년간 이쪽에서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3문제. 여기서 3문제 나온 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 3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3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덜 출제됐는데 그게 공시제도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원래는 다시 원상 회복되면은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혹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밥 조금만 먹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밥을 많이 먹고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10분밖에 안 됐어요. 자, 감정평가 분류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1, 2, 3, 4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1, 2, 3, 4를 체크를 하면은, 그러고 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해야 바로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방송도 탈 수가 있죠. 예, 이름 불러버리면. 아니, 이름을 알아야 바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제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자면, 이 중에서 밑에서부터가 사실 중요도가 높아요. 여기서부터가. 여기 이제 분량도 작고요, 얘가. 난이도도 낮습니다. 근데 최근 10년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출제 비중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왔다지, 왔다. 이거 비중도 적고, 난이도도 낮고, 출제 비중도 높다. 근데 최근 2년간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되고 했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출제가 안 된 거예요. 대신 다른 데서 나오긴 했지만. 다음에 요 두 개는요, 분량이 꽤 됩니다. 출제 비중이 꽤 되니까 이거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더 높고요. 분량 많고 난이도가 높은데 출제 비중은 얘보다는 조금밖에 더 높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하라는 것대로 하시면 그러면은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분량이 많은데 그 중에서 분량을 과감하게 제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 후에 그래도 여력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중요한 것만 해도 출제되는 것의 7, 80%가 커버가 돼요. 100% 커버는 안 되더라도 분량을 확 줄이는 게 좋잖아요. 분량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 줄이면서 커버는 한 7, 80% 된다면 그게 괜찮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가격과 가치 구별 요거는 이 출제 비중은 얘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분량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이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정리를 할 만해요. 근데 원래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얘는 출제 비중이 얘하고 비슷해요. 출제 비중이 비슷한데 얘가 공부할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위는 얘가 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썼다는 얘기는 10분의 1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분의 1은 거의 얘기 안 합니다. 10분의 1이 뭔 뜻이에요?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건 최소 한 10분의 3은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3. 그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이 용어들이 정말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방식이죠. 물건을 평가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원가 방식.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우리 지금 원가 방식 제일 먼저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다음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표에서 표. 135쪽이에요. 135쪽 표에서는 수익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이 두 번째로 나와 있죠. 135쪽 표에서.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 진도에서는, 몇 페이지죠? 140쪽에 비교 방식이 원가 방식 다음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가 방식, 이제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세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식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출제 경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게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게요, 물건을 평가하는 세 가지 방식인데, 자, 어떤 식인가 하면은, 원가 방식은 이제 원가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물건.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새로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갈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물건 따질 때. 이 물건 만들려면은 얼마 들겠습니까? 요 재료비하고 또, 뭐도 따져봐야 돼요. 인건비도 따져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비 인건비만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 물건 만들어 판다고 할 때. 만들어 파는 사람의 이윤도 붙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만 이 물건의 시장 가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 내놓을 때 그 시장 가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어 내놓을 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그 원가뿐만이 아니라 원가에 사실 뭘 붙여야 돼요? 이윤을 붙여야 되죠. 예,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원가 방식의 원가가 이윤을 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이윤까지 포함시킨 가격을 일단 먼저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시장에 내놓는, 공급자가 내놓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물건, 자, 이 물건을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 물건의 새거 가격을 계산한 거요? 중고 상태 가격을 계산한 거요? 새거 상태 가격을 계산했죠. 근데 지금 얘는 새거가 아니잖아요. 얘는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새거 가격보다는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 그 자체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원가를 먼저 계산한 후에, 이윤을 붙인 원가를 계산한 후에 사용함으로써 낡아진 부분만큼의 금액을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작업이 어려워요. 그 작업이. 빼는 작업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결국은 다잖아요. 새 거하고 낡은 거하고의 차이잖아요. 예, 그 빼서 하는 작업. 예, 그게 이제 원가 방식으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보는 거예요. 요새는, 처음 오셨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자, 이 물건이 중고 매매 센터 같은 데서 거래되는 거 보는 거예요. 중고 매매 센터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하고 이제 중고 매매 센터에서 거래되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걸로 얘기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요놈하고 비슷한 아파트가 최근에 이 근방에 거래된 사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이면은 뭐 가격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2억에 거래됐다면 요놈도 큰 차이가 없다면 2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차이가 나는 거는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억에 거래된 놈은 1층에 있는 놈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놈은 로얄층이에요. 그러면 그 1층과 로얄층 차이에 좀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듯하죠. 다음에 이거 수익 방식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떤 물건이 가져다 줄 수익을 보는 거예요. 수익. 만족 같은 거. 수익이나 만족.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얼마만큼의 만족을 줄 거냐. 이거는 추상적이에요. 근데 수익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돈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방식은 주거용 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수익성 부동산 말고 내가 지금 자가 목적으로 사는 아파트 같은 거, 이 세 놓는 거 말고요.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왜 원룸 주택 20칸짜리 한 칸당 5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서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줄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 가져다 주는 수익이 많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도 충분히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옆에 얼마 전에 거래된 거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비교해서 좀 못한 게 있으면 좀 다운시키고 좀 잘난 게 있으면 좀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의 크기를 보고 평가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더 쉽겠죠. 이게 왜 어렵겠어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라는 게 얼마나 될지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익 방식이 이론적으로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문제에서도 어렵습니다. 공부할 때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중요도가 약간 더 높아요. 약간 수익 방식. 그리고요, 이게 우리 부동산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런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야. 근데 이게 수익 방식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보는 거야.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적을 해요, 이적을. 옮겨 다녀요. 스포츠 선수 이적 시장이에요. 스포츠 선수 이적 시장이 바로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떤 선수를 왜 몇백억에 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갈 때, 몇 년간, 얼마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이 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근데 실제로 가서 활약한 거는 충분히 돈을 뽑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활약하는 정도에 따라 그 팀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지가 높아지고 그만큼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얘가 그만큼 더 벌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벌어들이면 얘가 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다가, 팀에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보다도 활약을 못하면은 꽝이 되는 거고, 박주영 선수처럼. 박주영 선수 아스날에 갈 때 엄청 바꿔 갔는데 가서는 한 게 별로 없어. 그냥 벤치만 앉아있다 왔어요. 뛴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잘못 투자한 거죠. 수익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수익 방식이에요. 그 스포츠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몸값을 계산할 때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 건데 그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부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수익을 얻든 효용이나 편익을 얻든 앞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샀으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부동산이 철거될 때까지 앞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어떤 게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교 방식은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거래됐잖아요. 얼마 전에 거래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비교됐다는 게 그거는 그때 봤을 때 얘기고 그 어디까지나 과거가 얘기한 얘기죠. 지금 한두 달이라도 지났는 상황이라면 그 사이에 뭔가 사정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방법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말씀하셨듯이 뭐가 더 쉬워요? 이 더 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더 쉬우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방법. 이론적으로는 얘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렵다고요. 하기가 힘든다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일단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여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어가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용어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다음이 어려워, 다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내용,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전반부를 하고, 다음 주에 할 내용 중에 일부는 이제 앞에서 마지막 마칠 때쯤 앞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앞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가셔서요. 124쪽이죠. 자, 이 124쪽의 감정평가의 개념하고 첫 번째 줄에 있죠.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쯤 가시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에 해서 토지 등을 밑줄 긋고요. 토지 등.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나오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 이겁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 이거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가액으로 표시. 자, 여기 가액으로 표시.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124쪽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감정평가의 개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토지 등,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가액으로 표시, 요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은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토지 등이라고 했으니까 토지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치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왔죠. 가치를 판정해야 돼. 가치를. 근데 그게 무슨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예요. 그리고 금액, 가액으로 표시하는데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하는 진품 명품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진품 명품?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까? 몇 번 봤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쯤은 봐야 이게 대화가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감정위원들이 나오죠. 감정위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쑥덕쑥덕 되죠. 이렇게 패널들이 이렇게 얼마씩 써내면은 제일 근접한 사람이 뭐 인형도 받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근접한 사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몇 사람이죠? 쑥덕쑥덕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딱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감정평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골동품 평가라는 것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야 되는 거죠. 골동품의 경제적 가치. 그것을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가액으로. 전광판 띠리릭 올라가잖아요. 전광판 띠리릭 올라간 게 바로 뭐로 표시한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됐나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골동품이 아니라 토지 등이라는 거죠. 토지 등. 자, 됐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 있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능, 이것도 10년에 한 번만 출제되는 거요. 중요도가 낮습니다. 다음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이거 10분의 3이나 4 정도 돼요. 10분의 3, 4 정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운 거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126쪽에 감정평가의 분류죠. 분류. 자, 여기에는 뭐 제도상 분류, 또 오른쪽 페이지에 업무기술상 분류가 있죠. 됐나요? 이런 것들 제도상 분류, 업무기술상 분류,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 1번에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이것도 몰라도 돼요. 괄호 2번에 동기에 따른 분류, 이것도 몰라도 돼요. 괄호 3번 평가인의 수에 따른,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뭐만 알면 되느냐? 거기 지금 제일 먼저 공적평가, 공인평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이거 구별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평가인지는 알 필요 없다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는, 이건 알 필요 없이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고요. 또 밑에 뭐도 있어요. 필수평가. 이미 평가 있죠? 이것도 이게 단어 차이만 알면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 이게 동기에 따른 분류, 이거 굳이 알 필요 없다고요. 그거는 타이틀은 거기서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다음에 단독평가, 합의평가 이것도 알 필요 없고요. 다음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있죠. 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공익평가, 사익평가. 제가 좀 더 설명드린 이제 말씀드린 법정평가 이 정도고요. 그 외에 뭐 참모평가, 수시적평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 지금 법정평가라는 거는 지금 오히려 없죠. 법정평가는 오히려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127쪽에 그 감정평가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여기서도 전제조건이라는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전제조건이라는 건 알 필요 없고, 지금 소급평가,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가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개가 대응하는 개념. 다음에 기한부평가와 소급평가가 대응하는 개념이, 이 두 개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이렇게 요거 하고, 다음에 1, 9, 부 해서 일괄평가 있죠. 구분평가, 부분평가. 일괄, 구분, 부분평가. 자, 요것들은 중요해요. 지금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요쪽이에요, 요쪽.
이쪽.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네들은 얘하고는 좀 달라요. 얘네들은 단어에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단어에서 뜻을 알 수가 있는 거는 굳이 많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필수, 의미,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런 의미죠. 필수평가. 이거는 의미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겠죠. 뜻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경매평가, 경매를 이렇게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매장에 가면은 최저 경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최저 경매 가격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정합니다. 그 정도보다도 밑으로 써내는 사람이 생긴다. 예를 들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보다 위로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경우죠. 그 밑으로 낸다는 얘기가. 그거보다 위로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면은 유찰이라거나 하는 게 생겨요. 유찰. 그러면은 다음에 경매할 때는 그 최저 경매 가격에서 법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20%를 까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내놨는데, 최저 경매 가격 1억에 내놨는데 그 경매 가격에서 한번 유찰이 되면은 다음에 내놓을 때는 8천만 원에 내놔요. 근데 그 1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법관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이 그 최저 경매 가격 1억입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감정평가액은 경매평가로 나온 건데, 이게 법관이 의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의뢰를 해야만 되는 걸까요? 네? 법관이 지멋대로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평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수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줄 때, 우리 수용하면 보상금 줘야 되죠. 수용할 때 보상금 줄 때 그 하는 보상 평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 팔려고 해요. 내가 아파트 팔려고 할 때 이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물어보고 하자 할 때, 그 매매할 때 하는 감정평가는 그거는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래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런 평가가 무슨 평가? 임의평가다 이 말이에요. 법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체로 필수평가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공익평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평가다 이런 소리죠. 그런 것들은 또 뭐하고 관련이 돼요? 법정평가와 주로 관련이 돼요. 그럼 이쪽은 함께 같은 영역에 속한다 보면 되고요. 이쪽은 이쪽 영역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임의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익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한 번만 들으면 더 이상 잘 안 까먹을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는 이 좀 단어가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체크하라 이 말이죠. 공부 요령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보지 마시라 그랬죠. 타이틀 보면은 오히려 헷갈립니다. 이게 왜 주체에 따른 분류고 이게 동기에 따른 분류. 이 생각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여기서는 타이틀을 삭제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아시겠죠? 여기는 기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더 낫습니다. 공적이라는 단어와 평가라는 단어 사이에 기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더 낫습니다. 왜냐?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니까. 공적 기관이 한다는 소리는, 자, 공적 기관에 소속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적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적 기관은 공무원. 공무원이 한다 이 소리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평가한다 그러면 공적 기관에서 평가하나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있어요. 예. 저기 문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죠? 여러분들? 문을 물론 열고 나가겠죠. 근데 밑으로 이렇게 써야 열죠. 위로 이렇게 여는 사람 별로 없죠. 이따 볼 때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생각하고 나가는지 생각 안 하고 나가는지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안 열리면은
이제 그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습관적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리만 대피다 가는 거예요. 자리만 대피다. 아시겠어요? 공적 기관이 평가한다고 우리나라 무슨 평가할 때? 자, 법관이 경매 평가한다고 평가 의뢰를 할 때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한테 평가 의뢰합니까? 누구한테 해요? 감정평가사한테 할 거예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대신 자격증은 누가 줬어요? 국가가 줬죠. 국가나 어떤 단체가 자격을 부여한 개인이 평가하는 게 공인평가제도예요. 그러니까 공인감정평가사 이렇게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평가가 공인평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평가예요. 이런 평가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평가예요. 우리나라는 뜻을 알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외우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됐죠?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평가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공인감정평가사가 한다고요. 공인감정평가사가. 예, 근데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하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자료를 다 줘요. 요때는 요렇게 해라, 요때는 요렇게 해라. 그 공무원이 하는 거는 그냥 단순 비교해서 작업하는 것만 하면 되도록 자료를 다 감정평가사가 자료를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대량 평가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공인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인제도다 이 말이에요. 공인평가제도.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공적 기관이 하는 나라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죠. 나머지는 됐고요.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이제 127쪽에 괄호 3번에 소급평가, 현황평가 이걸 순서를 바꿔서 얘네들이 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짝이에요. 자, 이제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구분한 이제 용어들이 전부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단어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라. 현황이라는 게 뭐예요? 현황. 현황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예요. 근데 조건부 평가는 지금 상태대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하는 평가예요. 혹시 여러분들 민법에서 조건 배우셨나요? 이정원 선생님 하셨어요? 이정원 선생님 맞죠? 예, 이정환 선생님 맞죠? 예. 이정원 선생님 이 조건 기한 나갔나요? 나갔습니까? 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성취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확실한 건 기한, 불확실한 건 조건.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생활비를 대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내년 1월 1일. 이거는 기한이잖아요. 기한. 언제 이렇게. 그죠? 오는 게 확실하잖아요. 내년 1월 1일. 또 속으로 세계 종말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하면은 내년에 합격하면 차 빼줄게. 합격하면 차 빼줄게.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합격 못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한으로 바꿔서 공부해.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자, 어쨌든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 달성이 불확실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의 이 땅을 뭐라고 불렀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건부지죠. 건부지.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2달 다 돼가는 걸 질문해서. 이게 제일 처음에 첫날 했던 겁니다. 첫날.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 건부지 했죠. 건부지.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 건물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과 함께 얘기할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건물과 땅을 함께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땅만 부를 때는 건부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의 건물이 지금 철거해야 될 정도로 쓸 수 없는 상태의 땅이라면, 그러면은 낮이 상태의 땅 가격보다 어떻겠어요? 더 싸겠죠. 철거비가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의 가격, 낮이 상태의 가격보다 싼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이거 원래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 가격이 얘가 1억이라면 얘 땅 가격은 예를 들어 9천만 원이다. 자, 그럼 이 9천만 원은 현황 평가일까요? 조건부 평가일까요? 지금 현황 평가죠. 지금 뭐 때문에 9천이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9천이죠. 맞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얘는 9천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건물이 없다면 얼마짜리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치면은요, 건물이 없다면 얼마짜리예요? 건물이 없다면 1억짜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면 얼마다고요? 1억. 이렇게 한, 얘가 지금 무슨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조건이 있는 상태의 가격이죠. 요 9천만 원은 뭐고요?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9천이고. 맞나요? 그래서 요 상태의 가격, 요거 9천은 현황 평가의 평가액이고, 요 1억은 건물이 없다면 했으니까 조건부 평가의 평가액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이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인 예예요. 건부지 평가가 무슨 평가의 예라고요? 현황 평가의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건물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나지 상정 평가라 그래요. 나지 상정 평가. 나지인 것으로 상상해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상정이라는 말이. 됐나요? 이런 표현이 어렵다고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러면은 없어 보이고요. 건물이 없다면 하면은,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나지 상정평가 이러면 굉장히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물론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문장이 표현된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봐도. 됐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평가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 조건부 평가는 어떤 장래의 불확실한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게 조건부 평가예요. 그 다음에 요 기한부 평가는 어떠시? 기한부 평가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평가요. 미래 일정 시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미래 일정 시점을. 자, 여기서 이제 요 단어가 중요해요. 요 단어가 중요해요. 기준 시점이 기준 시점.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소급 평가는 뭘까요? 소급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가격이 항상 같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12월 1일 날 의뢰를 했어요. 12월 1일 날 평가 의뢰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평가하려면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현장을 돌아다녀야 돼요,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날짜가 12월 5일이요. 자, 그럼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12월 10일이에요. 그래서 5억이라는 평가액이 나왔어요. 자, 그럼 그 5억이라는 게 12월 1일자에 5억인지, 12월 5일자에 5억인지, 12월 10일자에 5억인지 밝혀줘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사이에도 가격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5억이라는 그 돈은, 평가액은 1일, 5일, 10일, 언제? 12월 1일? 의뢰할 당시? 근데 의뢰는 11월 1일 날 했는데 한참 있다 조사 나가면은요? 조사를 한 달 있다 나가면? 그래도 12월, 그래도 그 의뢰할 당시? 의뢰할 당시대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할 때? 의뢰할 날짜? 한 달 전에 거로 조사해? 한 달 전에 거? 그거는 더 힘들 수 있죠. 이미 한 달이나 지나버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가할 당시? 자료 수집은 지지난주에 끝내가지고 왔는데, 잊고 있다가 딴 거 하다가 2주 뒤에 평가하면은, 그럼 평가할 당시에 자료는 2주 전에 조사한 자료인데? 그럼 또 안 되죠. 원칙이 자료 수집이 완료된 날짜입니다. 자료 수집이 완료된 날짜라 해야 된다고.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언제적 자료예요. 그 수집이 완료될 당시에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2주 뒤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든 3주 뒤에 보고서를 작성하든 언제적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조사 완료된 당시에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조사 완료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의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그 기준 시점의 원칙이 언제라고요?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이거는 예외적이라는 거죠. 둘 다. 둘 다 예외예요. 둘 다. 왜 예외예요? 둘 다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니까 둘 다 예외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건 뜻이 뭐예요? 미래 일정 시점은. 의뢰를 하면서 내년 3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년 3월 1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기한부 평가는. 그리고 소급 평가는 그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의뢰를 하면서 11월 1일 날 평가해 주세요. 11월 1일자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하면은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 11월 1일자의 가액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자,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게 이제 11월 1일자로 사망한 거예요. 11월 1일자로.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둘 있고 하면은 요거를 나누어 가질 거 아닙니까? 나누어 가지는데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요? 배우자가 1.5배죠. 그리고 자식들은 1씩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70억이라고 해야 되겠다. 계산의 편의상. 그러니까 배우자가 1.5고요. 1.5배. 자식 둘이니까 1, 이렇게. 자식 몫이 각각 하나하나예요. 얘는, 배우자는 1.5고요. 애들은 하나씩. 그럼 총 몇이 되는 거예요? 3.5가 되죠. 3.5가 되면 이거 우리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3.5를
0.5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몇이 돼요? 모수 7등분을 7등분 곱하기 2를 해서 7등분을 해서 엄마한테 또는 배우자나 아빠한테 배우자한테 몇 개를 주고요. 배우자한테 3개를 주고요. 자식들한테는 2개씩 이렇게 주면은 배우자가 1.5배 받죠. 이렇게. 그럼 총 70억을 남기고 사망했으면 30억, 20억, 20억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피상속 재미있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요놈한테는 주지 마라 하면서 사망했어요. 요놈한테는 주지 마라. 그러면은 요거를 이 자식 1과 배우자가 모두 가질까요? 그러지 않고요. 얘가 뭐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유류분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유류분은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틈은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유언으로도. 그러니까 얘가 5억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30억, 20억, 아니 10억이구나. 30억, 20억, 20억이니까 10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유류분이에요. 이건 뭐 돈 별로 없는 집은 생각 안 해도 돼요. 돈 있는 집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1월 1일자로 이렇게 7등분해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엊그제 나도 자식이다 하면서 한 놈 또 나타난 거예요. 나도 자식이다 한 놈 또 나타났어요. 이제 딴 데서 나온 이 자식이죠. 그럼 자식이 몇이 되는 거예요? 자식 2가 아니고 자식 3, 셋이죠. 그럼 자식 셋이니까 하나 이렇게. 그럼 1.5, 4.5죠 이제. 4.5니까 곱하기 2 하면은 9가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9가 되면 모두 몇 등분 해야 돼요? 9등분 해요. 9등분.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상속은 해버렸잖아요. 사망은 언제 했어요? 11월 1일자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줘서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주지는 않았죠. 11월 1일에 사망했으면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그 날짜로 모든 걸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날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속인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재산, 집, 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누는 걸 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나누지 못하면 이제 소송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미 다 나눴어요. 일단 나눴는데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적 날짜로 해야 돼요? 11월 1일자 날짜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가액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무슨 평가를 하는 거예요? 소급평가하는 거예요. 주로 상속이라든가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소급평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됐나요? 예, 근데 뭐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 구별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라기보다는 이런 이 단어 차이만 알면 돼. 이건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일구부해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괄평가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원칙은 개별평가거든요. 원칙은 개별평가예요. 물건마다 하는 걸 개별평가라 그래요. 이거는 물건마다 하는 평가. 물건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등기부 같은 게 있으면 등기부상으로 따지는 물건이에요. 등기부가 2개 있으면 물건이 몇 개예요? 2개. 등기부가 3개 있으면 물건이 3개예요. 자, 이런 경우. 자, 이 지상의 건물과 밑에 건부지. 이런 경우에 건물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 토지 모두 물건이 몇 개? 물건이 2개죠.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 개별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일체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거의 일체로 거래하죠. 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거래 안 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죠. 굳이 나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용도상 나눌 수 없는 거라면 나누면 안 되겠죠.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럴 때는 일괄평가해요. 그 다음에 구분평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한 필지인데. 자, 이쪽 부분은 주거지역이에요. 이쪽 부분은 상업지역이에요. 땅값이 어떻다고요? 땅값이 다르다고요. 이 부분이 한 3배에서 7배까지 나가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혹시? 공법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보시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옛날에 어딘가 봤던 느낌 같은 거, 드는 거. 기시감, 우리말로는 기시감인데 영어로인가? 뭐라 그러죠? 데자뷰. 데자뷰. 어디서 본 듯한데 이게 공법에서 본 게 아니고 개론에서 봤어요. 개론에서 첫날에서 필지 획지할 때 했어요. 필지 획지. 이게 한 필지인데 이러면 땅값이 2개가 된다 그랬죠. 땅값이 두 가지. 몇 개 획지? 2개 획지가 된다 그랬어요. 2개 획지. 하나의 필지인데 2개 획지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는 이거대로 각각 구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획지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필지는 법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가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얘하고. 그러니까 획지가 2개 획지라고요. 그럴 때는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각각.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 뒤에, 부분 뒤에 글자를, 만자를 집어넣으세요. 부분만 평가는 부분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에요. 일부만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요 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부분이 편입이 돼요. 도시계획도로에. 그럼 요 부분만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요 부분만 평가하는 거지. 그럼 부분평가요. 구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다 하는데 얘는 얘대로 각각 하는 거고요. 얘는 하나를 다 안 한다고요. 뭐만 한다고요? 부분만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게 1구부 얘기예요. 1구부.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자, 좀 쉬시고요. 가격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